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정책인재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박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55회째 스프리 포럼을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 이제 중요한 이슈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선도 국가로의 발판 100만 인재 양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발표를 듣고 토론하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 연구소의 박현재 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오늘 그 55회 스프리 포럼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경기대학교의 나간상 교수님, 그 다음에 LG AI 리서치의 김향미 팀장이 먼 데서 오셨어요. 마속에서 오신 거 보니까. 마곡이죠, 마곡. 그 다음에 우리 스프리의 윤보성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해주실 카카오의 조은희 이사님, 그 다음에 모두의 연구소 이지석 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스프리의 진혜성 책임연구원,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제4차 산업혁명이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들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패권 경쟁이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전쟁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 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도 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 국방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 영화에서 이순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육전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전에서는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우수한 조선 기술하고, 그 다음에 고려 말 이후로 발달한 화포 기술들, 그 다음에 그러한 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교육받은 이 병력들과 또 그걸 지휘하는 장수들의 능력,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대의 이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무래도 디지털일 수밖에 없고, 디지털은 사실상은 하드웨어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그 소프트웨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디지털 패권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그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미국과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전환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각 산업 분야별로 들어간 그 기업에서 근무하는 증가하는 인력 수요를 보면, 그 인력 수가 최근에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다른 분야의 모든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비율이 매우 커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 분야, 파이낸싱이나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도
미케니컬 엔지니어 아니면 전자공학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를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카라고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들 얘기할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제 자동차와 같은 모든 기기 장비들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thing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조금은 좀 늦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디지털 전환을 급격하게 하는데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우리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업을 하는 기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급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급 기업에서 종사하는 숫자가 작년에 32만 명 이 정도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이 공급 기업을 제외한 일반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기업들에서도 한 30여만 명 이상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재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그 핵심 기업들, 흔히 네카라, 쿠베, 당토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소프트웨어 인재에 목말라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인재마저도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그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인재, 디지털 인재 우리가 100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 국정 과제로 우리 선택했고, 그다음에 지난 8월 달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도 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마 신문들 많이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직접 코딩 교육을 코딩 학원 다니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해서 코딩을 배운 분이 드디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와 또 기업들이 모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소프트웨어 인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게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의 포럼이나 논의들이 이 소프트웨어 인력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냐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각계에 계신 대학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력들의 스킬은 어떻게 파악하고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과 기업과 또 여러 군데 계신 관계자께서 모이셔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어떻게, 디지털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는지 논의도 하시고 또 이런 논의들이 잘 정리가 돼서 또 우리 100만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목표로 되어 있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이루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세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정부가 사실 지난 1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포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인력 양성 사업이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 경기대학교 나관상 교수님께서 AI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대학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대학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고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원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한상이라고 합니다. 그 주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대학 변화와 혁신이고요. 금방 그 박태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경기대학교가 작년에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2년 차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혁신하면 보통 이제 그 혁신의 전도사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죠. 잡스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바뀐 어떤 그런 어떤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보시는 것처럼 이 폰에 그 개발자와 그러니까 디지털 생산자와 디지털 소비자를 한 번에 이렇게 넣는 개념으로 출발을 하면서 이 정말 그 디지털의 어떤 혁신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어떤 그런 촉발점, 시발점을 결국은 잡스가 이렇게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넣어보았습니다. 디지털 인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하면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았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인재하면 이 공통적인 어떤 역량 측면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일단 디지털 인재하면 소비자 측면에서 디지털을 잘 쓰는 사람,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어떤 카드나 연결된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던 서비스에서 모바일 그리고 특히 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또 한 가지를 볼 것 같으면 특히 이제 얼마나 디지털을 잘 활용을 하고 잘 쓰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디지털이 일상화된 세상이 되었죠. 필요 역량으로는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디지털 범죄 등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어떤 그 침투나 어떤 침해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어떤 활용 측면에서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어떤 역량, 갖춰야 될 역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생산자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그 100만 인재 양성 종합 방안 8월 달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디지털 인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여기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기술들로는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5G, 6G. 하지만 이제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도메인 지식에서 출발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고객 중심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 그게 생산자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학습 역량,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역량, 그래서 이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결국 고객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검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상용 서비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상용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갖췄을 때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생산자로서의 역량이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난 8월 그 자료가 디지털 X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그 디지털 X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출발해서 도메인에 접근하는 형태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략 한 13만 명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양성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X 디지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인력, 융합 인재의 양성이 71만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X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X 디지털이라는 접근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X에서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역량들을 어떻게 키우고 배양을 할 것인지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X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제시를 하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 그 경기대학교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시장에 맞는 그 AI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융합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1차 선정이 되면 최초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혁신위원회라는 거를 저희 이제 대학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 위원회에 실제 이제 산업계에 계시는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대략 한 16분 정도가 들어와 있어서 단기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산학의 니즈가 뭔지 그 니즈에 맞춰서 결국은 AI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5가지 이제 꼭지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 교육의 강화, 그 다음에 융합 교육의 확대, 그리고 종교생 어떤 AI 소프트웨어 교육, 기초 교육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의 변화, 대학의 변화, 단과대학 학과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혁신과 제도 개선을 제일 첫 번째 꼭지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가지 사항에 의해서 나온 어떤 성과들을 결국은 이제 외부에 확산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 교육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17대 핵심 과제에 도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차별화된 어떤 교육 모델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기업에서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실행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구현이 되잖아요.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조직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단과대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과라든가 결국은 교과 과정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변화,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 보실 것 같으면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전공 정원 확대 측면에서 150명에서 243명으로 4차년도 2024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융합 인력 양성 측면에서 130명에서 대략 600명 정도로 해서 거의 460% 정도의 증원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2024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융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교수진 확보. 저희 이제 경기대가 대략 교수진이 5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수요만 거의 95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그러니까 증원하는 데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임 교수도 있고, 산학 겸직 교수도 있고, 산학 중점 교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 툴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혁신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좌측편에 보시면은 조직 개편 측면에서 조직의 어떤 이 변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경영대학이라는 걸 설립을 하고 여기에 경영학과를 비롯해서 다양한 과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키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특히 이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전문 인력, 전공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 그러니까 상상 기업이라는 걸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CU에서부터 일반 인턴까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래머 역할까지 해서 대략 한 10여 명 내의 학생들이 상상 기업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또 우리 산학에서 오시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학생 지도를 하는 형태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설계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학생들이 결국은 도메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금융 트랙 하면 금융 트랙에 이 금융 과목을 최소한 7과목 이상 수강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도메인 지식을 우리 전공 학생들이 얻게 하는 그리고 이와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런 구도는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그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어떤 니즈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이 변화시켜가는 매년 변화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공학 전문 트랙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공학 트랙, 지능정보 트랙, 블록체인 보안 트랙, 그리고 IoT 인베디드 트랙, 이런 트랙들은 실은 이제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맞춰서 저런 어떤 트랙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AI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해가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설계 트랙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이어서 이제 융합교육 확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교육 확대 측면에서는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북이에서 거북선으로 졸업하자.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SW 시마트랙 소개. 이들의 공통점은 안녕 친구들,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4명을 소개할게.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봐. 첫 번째 친구는 나컴공. 컴공이는가 새내기가 된 ICT 학부 1학년이야. 어떻게 해야 알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요즘 최대 고민이고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고 해. 두 번째는 체육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채육이야. 채육이는 스포츠를 매우 사랑하는 친구라 전공을 꼭 살려서 취업하는 게 목표야. 그리고 미디어와 스포츠 관련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대. 다음 친구는 박로봇. 로봇이는 공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야. 다음 학기에는 어떤 수업을 들어야 진로에 도움이 될지 고민 중이래. 관심 분야는 정보통신이나 로봇과학 분야야.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임경영이야. 경영이는 남들과는 다른 스펙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요즘 빅데이터가 뜬다는 소리를 듣고 원래 관심 분야였던 기획이나 마케팅과 함께 이쪽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대. 4가지 친구들의 특징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정말 다양한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소프트웨어 시마트랙 수강 대상이라는 거야. 근데 소프트웨어 시마트랙이 뭐냐고?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SW 시마트랙은 진로와 취업 분야 중심의 트랙 교육과정인데 2018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한 개의 트랙은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구성되는데 스웨이그 교과목을 6학점 이상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트랙 이수준이 발급된다고 해. 원래 경기대학교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개발의 4가지 트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4개의 트랙이 새로 신설됐어. 그럼 어떤 트랙이 신설되었는지 같이 알아볼까? 먼저 지능형 ICT 융합 트랙을 소개할게. 지능형 ICT 융합 트랙은 통신이나 통신응용 분야, 통신공학 기술자나 연구원, 정보통신기기 기술자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세부 분야로는 통신 알고리즘 설계, 통신 서비스 기술 개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기술 개발, ICT 기반 국내외 표준 기술 전문가 등이 있어. ICT 융합 트랙은 통신 관련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스포츠 테크놀로지 트랙이야. 스포츠 테크놀로지 트랙은 동작 분석이나 미디어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스포츠 기술 분석 분야, e스포츠 혹은 스크린 스포츠 분야, 스포츠용품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 세부 분야로는 스포츠 미디어 개발업체, 미디어 상품 개발자, 스포츠 융합 디바이스 연기 분야, VR 가상현실 스포츠 산업 분야,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해설가 등 이렇게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해. 이 트랙은 미디어 분석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 금방 영상을 통해서 실은 우리 학생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2년 차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융합 인력 양성 측면에서 이 융합 트랙에 대한 소개라든가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아직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영상을 해서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뿌리고 또 저희 학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이 시마트랙, 특히 이제 융합 교육 측면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트랙, 특히 이제
도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2차년도 되다 보니까 계속 신설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 작년에 이제 했던 그래서 이제 융합 쪽에 계속 확대해가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제 기초교육 쪽입니다. 기초교육 쪽은 저희가 저희 이제 그 수원 캠퍼스에 대략 10,000명 정도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캠퍼스에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전공자 또 융합 전공 외에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받도록 지금 저희가 그 과정 자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 6학점을 우리 학생들이 듣게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외체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점 필수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목이 소프트웨어 창작이라는 과목을 선택으로 해서 그리고 컴퓨팅 사고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듣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과학 계열, 경상 계열, 공학 계열 해서 모두 다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어떤 그 기초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게 두 과목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연간 기초 교육을 우리가 이제 받는 학생들이 대략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6학점씩 다만 이제 예체능 경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3학점입니다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성과 공유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전공 포함해서 융합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주변 대학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소외계층 비롯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어떤 그 학교로 이렇게 초청하는 어떤 다양한 캠프를 소프트 캠프, AI 캠프에서 메타포스 캠프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캠프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그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기도 하지만 제가 또 직접 가기도 해서 가서 실제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역량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가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기준인데요. 20개, 40개 대학, 지금 이제 44개 대학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인재 연 3,700명 배출 그리고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대학 기업이 함께 키운다 해서 이런 어떤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전공 인력 측면에서 대략 27,000명 정도 그리고 융합 전공 측면에서 22,000명 정도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측면에서 15만 정도가 이렇게 현재까지 재작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7년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나온 이 과제 내용에 보면은 결국 이제 27년까지 100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이제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가 대략 따져봤을 때 전공 인력이 7만 명 정도, 융합 전공이 6만 명 정도, 그리고 실제 이제 기초 교육 받은 학생이 40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융합 인재, 융합 인력 양성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그 계획과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갭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제 고급 인재는 결국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경우에 이제 고급 인재로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학부 과정은 이제 중급 그리고 이제 초급 대학까지는 이제 초급으로 보고 있는데 실은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4년 동안 전공하는 인재 그게 이제 제가 한 해에 대략 한 250명 정도를 이제 배출을 하고 융합 그러니까 이 타 전공에서 AI 소프트를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대략 1년에 한 600명 정도를 저희가 양산을 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국가 계획에 보면은 결국은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측면에서만 봤을 때 융합 인재 양성 측면에서 71만까지 물론 이제 이게 국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저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X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 X에서 즉 도메인 전공 영역에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육성 어프로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도메인의 어떤 전공 교수 중심의 AI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화학공학의 유기화학 교수님이시다. 그러면 화학공학에서 유기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직접 유기화학 측면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어떤 과제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직접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과 실은 AI 전공자,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것과는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X 교육과정 변화와 혁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끌어버리죠.
고맙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나관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학교의 요구사항, 산업계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고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X 디지털 인재가 이제 향후에 좀 더 풍성하게 양성이 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 AI 연구소의 김향미 팀장님을 모시고 재직자 대상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및 활용 LG 사례를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향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G AI 연구원 AI 아카데미 팀장 김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제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재직자 대상으로 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LG AI 연구원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연구원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G라고 하면은 경제연구원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어 있는데 AI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년도 12월에 생겨가지고요. 아주 얼마 안 되는 이제 따끈따끈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인재 굉장히 부족합니다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언론에서도 접할 수 있고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 쪽에서도 AI 연구원이 생기면서 AI 기술을 확보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상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AI라는 분야에서는. 그러다 보니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되게 원하는 정도의 인재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글로벌에도 막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요. 특히나 LG도 이제 AI로 많이 이제 미래 사업 중에 하나로 굉장히 구광모 대표님이 AI를 굉장히 되게 높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AI 연구원도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좀 됐지만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 AI 석박사를 채용합니다라는 거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 AI 교육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도 이제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인재는 굉장히 부족한데 또 보면 확보할 수 있는 그 출구도 별로 없어요. 창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채용입니다. 어쨌건 간에 AI를 전공한 석사 박사를 채용하는 게 가장 좋아 라고 해서 채용을 해봤어요. 근데 학교를 갓 졸업한 프레시 석사랑 박사는 실무에서 원하는 수준의 AI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메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최신 이제 소타 기술이라고 하고는 AI 기술들은 접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의 계열사의 전자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고 공장의 공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그냥 재직자를 잘 가르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도메인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최신의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가르치면은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AI 연구원에서는 이제 재직자 대상으로 AI 교육을 좀 포커스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임직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다양한 레벨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같은 경우는 탑 레벨에는 이제 LG AI 대학원이라고 해서 LG 그룹 내에서 AI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아래 레벨은 이제 엑스퍼트 코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정말 도메인 지식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대1 멘토링을 해서 집중적으로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어 코스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명 대상으로 해서 LG그룹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대상으로 해서는 탑 레벨에서는 아까 세 번째 방법이었던 산학 연계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수준으로 해서 LG 에이머스라든지 AI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저희 실제 문제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해주고, 또 에이머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중급이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꿈나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연간 한 2만 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LG AI 대학원을 이제 외부 전문기관, 이제 뭐 외부에 있는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박사 과정의 순환은 수준으로 이론 교육과 실제 계열사 문제를 통해서 논문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너네 문제 풀고 가가 아니에요. 이제 계열사 임직원들이 교육생으로 오게 되면은 당신들은 대학원에 왔기 때문에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당연히 학문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논문까지 다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석사 같은 경우는 9개월이고 박사는 18개월 이상을 해야 되고요. 연간 한 20명 정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업한 작년 이제 21년도에 이제 졸업한 분들인데 논문 중에 컨퍼런스 발표도 하고 할 정도로 좀 이제 퀄리티가 높은 연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나 마스터 디그리 같은 경우는 풀타임이에요. 9개월을 풀타임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외부에 있는 대학원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굉장히 학교를 오래 다니고 이제 가르쳐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이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사 같은 경우는 2년 중에 4학기 중에 한 학기 논문 쓰는 학기를 빼고 이제 보면은 3학기잖아요. 그 3학기 중에 한 학기가 16주인데 이제 이래저래 명절 빼고 시험 기간 빼고 뭐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 수 졸업을 위해 듣는 게 한 24학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졸업을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도움되는 과목은 솔직히 그 대학원 과정 중에 한두 과목밖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자기가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수업보다는 연구 세미나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내 대학원이니까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희 똑같이 이제 논문 심사를 합니다. 근데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 논문이 어느 정도 퀄리티든 외부로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커미티 구성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심사위원 참가하셔가지고 다 평가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 같은 경우는 졸업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박사는 외부 대학원과 똑같이 탑티어 컨퍼런스에 발표를 한다던가 SSCI나 SCI급의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졸업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학위 논문을 써야지 졸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커리큘럼을 구성을 할 때는 저희가 보니까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국내도 AI 대학원이 생긴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스탠퍼드대랑 이제 국내 AI 대학원 10개 대학원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뽑아서 만든 다음에요. 이제 소스도 다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연구 세미나 중심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필요한 정말 논문을 쓰기 위한 과목들을 외부 소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현재는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지도 교수가 이 과목을 들어라고 하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학습을 하고 연구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정이 보통 석사 기준으로는 9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준비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보면은 저희 되게 세미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심사 다 해서 9개월 딱 마칠 때 이제 졸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종합시험이라는 과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 못 쳤다. 그러면은 원소속 복귀입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프로포절 할 때부터 프로포절과 디펜스 과정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포절 할 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오신 교육생 분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니세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저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LG AI 대학원 교수진은 21년도 기준에 이 정도 교수진인데 현재는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대부분 탑스쿨 AI 전공 박사를 받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논문을 많이 쓰고 CVPR라든지 뉴립스라든지 뭐 ICCV라든지 이런 데 다 논문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한 명당 학생은 한 명만 배정됩니다. 집중해서 가르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수님 한 명이 여러 학생을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 코스라는 거는 앞에 있는 AI 대학원이 조금 더 학문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엑스퍼트는 정말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깊이 있게 뭔가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엑스퍼트 코스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멘토가 붙어요. 그럼 이 멘토가 그 3개월 동안 쪽집게 가해를 해줍니다. 이 현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을 딱 맞는 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이거를 학습해서 가서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인터미디엇 코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베이스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초가. 그러다 보니 기초가 많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기초로 이제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의 과목들이 있고요. AI뿐만 아니라 DX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 엑스퍼트라든지 AI 대학원은 코딩 교육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터미디엇 코스에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초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학습을 하고 이제 윗단계로 올라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라든지 이제 미시간 앤아버랑 같이 이제 공동 연구센터를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어려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확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이머스는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LG 에이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저희 LG로 올 이제 그 임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들을 미리 교육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LG 에이머스를 운영하기 전에 원래 LG AI 해커톤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AI 해커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우승 소감 이제 들어보면은 이 친구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웠니? 어떻게 공부했니? 하면 애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랬어요. 학교에는 과목이 없어서 저희 독학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LG 에이머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의 기회에서 좀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AI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익부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있고 과목이 넘쳐나요. 그런데 몇몇 그보다 조금 아래 있으면은 정말 교수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에이머스를 할 때는 물론 삼성의 사피드 이런 교육들을 하지만 에이머스 교육은 저희가 강사진들의 다 탑스쿨의 교수님들 그리고 젊은 교수님들 지금 라이징 스타급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드려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친구들한테 학기 중에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만 합니다. 방학 기간 한 달 동안 26개 강좌를 듣게 해요. 그리고서는 한 달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 있는 해커톤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까지 같이 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연계를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우승한 친구들은 채용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에이머스 같은 경우는 이번 6월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6, 7, 8월 지금 하고 있고 해커톤은 종료가 되었고 지금 심사 중인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심사는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충 듣기로는 에이머스 참가했던 친구들이 아마 순위권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AI 교육도 해주지만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도메인 지식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조직에서 이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됐는지 배경도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게 어떤 공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좀 실무의 경험도 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교과목을 다 듣고 제 과목을 다 듣고 해커톤까지 참여해서 베이스라인 모델 점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냈을 경우에만 수료증을 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머스는 이제 해커톤 연계이기 때문에 해커톤 문제가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 내용도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한 번 참여한 사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다음번에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이번에 데이터 과제였다면 뭐 다음에 만약에 랭귀지 과제다 그러면은 랭귀지 수업을 또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채용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커버리 랩입니다. 제가 제일 이거 기획을 하면 다른 과정들도 다 정말 많이 정성껏 기획을 했지만 LG 디스커버리 랩 같은 경우 제가 기획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공들인 부분인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을 들였었어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랩을 기획을 할 때는 되게 이제 그 학부모들까지도 다 인터뷰했어요. 선생님도 인터뷰하고 다 하다 보니 제일 원했던 건 저희 코딩 교육 싫어요였어요. 코딩 교육 싫고 아이들이 AI 원리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AI가 들어간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분들의 니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디스커버리 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코딩 교육과 다르게 AI 원리를 이해를 시키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체험을 시켜주는데요. 그 체험을 시켜주는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G가 만든 AI 제품을 활용한 것들이에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에서 디스커버리 랩을 시작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이제 서울에 오픈을 합니다. 아트센터가 원래 역삼에 있었는데 저희 마곡으로 오거든요. 그 아트센터 옆에 보면 디스커버리 랩이라고 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딱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앞에 저희 쪽에서 이번에 만든 이제 디지털 휴먼 틸다라는 아이가 오늘 하는 학습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게 돼요. 그런 다음에 2층으로 그러니까 그 옆에 쪽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나 로봇들, 클로이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2층 교육장으로 오게 되면은 슬램이라든지 자율주행 교육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가 다 슬램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제조 공정 양bil 판정 저희 AI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냉장고 해가지고 양bil 판정할 때 AI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블럭 같은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이 예를 들어서 이게 평평한 거는 정상인데 블럭 튀어나온 거는 비정상이야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팔이 이제 보면은 컴퓨터 비전을 할 수 있게끔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과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연간 한 2만 명을 교육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LG에서 하고 있는 AI 교육 사례 발표했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팀장님 발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서 그 디스커버리 랩 되게 관심 많이 가네요. 네. 또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업계 오신 분들도 이런 사례들로부터 좀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윤보성 박사께서 이제 인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 개발과 향후 과제에 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프트웨어 정책인재연구팀의 윤보성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인재난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이와 관련된 그러한 핵심 향후 과제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인재난입니다. 제가 서두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온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난이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검색량 변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대중화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학계나 기업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들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보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적 비즈니스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음으로써 조직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는 비즈니스 법칙이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같이 수반이 되었어야 됩니다.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죠. 그래서 대량 생산 구조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택하게 되는데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것들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 맞춤형 서비스들을 아주 적은 원가를 가지고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는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 지배받고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나열했는데 첫 번째는 글로벌 시총 톱 10의 변화를 보시면 10년 만에 2개에서 8개로 이제 그 글로벌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따라서 당연하게도 선도 기업들의 디지털 인재 쟁탈전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격화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의식주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이 성장을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이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런 전통 시장에서조차도 지금 차례상 새벽 배송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변화를 지금 이미 수년 전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디지털 경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희는 디지털 인재 수요도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약 1억 5천만 개의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발표에서도 2026년까지 약 74만 명의 디지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기존의 그런 자동화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아주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비정형화된 업무를 아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탤런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필요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외부 변화에 유연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 것인데, 그것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개발 및 활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재 미스매치입니다. 어제 감사하게도 저기 한성대 그 신기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인재 미스매치 관련 기사들이 아주 지금 수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 신입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신입 그 직원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 양성해서 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역량이 있는 그러한 이제 중고 신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 미스매치의 문제에 대해서 뭐 단기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증한 대응 현황 및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 개발 필요성입니다. 그간 정부의 소프트웨어 인증한 극복 노력 과정을 봐오시면은 최근 2, 3년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학원 신설 확대, 그리고 기업 교육과정 신설, 재능 사다리 구축, 디지털 인재 얼레이언스 발족 등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교육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의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민간에서의 소프트웨어 인재난 극복 노력은 더욱더 치열한데요. 수년 전부터 파격적인 연봉 인상, 그리고 복지 향상 등을 통해서 개발자 모시기 전쟁을 사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폐해와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실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인재들을 이제 직접 조달을 하기 위해서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청년 구직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채용 시장의 변화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채용 플랫폼을 통한 그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 방식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구인 정보 알림 이렇게 해서 맞는 이제 구직자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는 것을 이제 돕거나 이제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한 후에 인재를 매칭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프로그래머스라는 그런 업체를 좀 들 수가 있고요. 이 표는 저희가 그 정보의 흐름과 그리고 주요 컨셉의 특징을 가지고 채용 플랫폼의 유형을 나눠 본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장에서는 기술 스택을 적극적으로 그 채용 방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조그맣게 적어놨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 등과 관련된 도구의 일체를 각 분야별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채용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의 채용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그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일단 현재 그 난제가 무엇인지를 딱 하나만 찝어보라면 좀 큰 규모의 그 말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인재의 효율적 양성 및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상황이 어떤지, 현재 에지이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재 수요 분석의 속도, 그리고 유연성, 확장성, 섬세함, 정밀함, 활용성,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담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셉을 구체적으로 이제 아이디어와 이제 해본 장표인데, 채용 공고와 같은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미스매치 완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걸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 첫 단추로 잘 껴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직무 스킬 체계의 개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고 제약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용 사이트별 공고 형태 및 수집 항목 표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집계하는 거에서부터가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 용어, 그리고 구경문, 이런 이제 용어들이 다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화시키는 그런 이제 큰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용 인원이 뭐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0명, 0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각 하나의 공고가 여러 개의 사이트에 중복돼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요 파악을 하는데도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좀 인정하고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좀 고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 개발 방안 및 향후 과제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체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에 오스타넷이 있습니다. 오스타넷은 미국 경제 전 직업들에 대한 설명과 필요 기술, 교육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구축한 DB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직무별로 필요한 스킬들, 즉 전문적 기술과 소프트웨어 툴 등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에스코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뎁스가 한 5뎁스 정도까지 아주 깊게 직무 체계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관련 직무의 한정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를 구축한 영국의 소피아와 그리고 한국의 IT SKF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직무 분류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개와는 조금 달리 기업의 가치사슬 체계에 어느 정도 기반을 해서 이 직무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고 이미 잘 돼 있는 체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스킬 체계들이 약 3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갖고 그동안에 서로 간의 논의와 디베이트를 거쳐갖고 이제 그렇게 약간 표준화된 형태로 발표가 업데이트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로는 저희는 이제 인재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 속도를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체계들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보다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에 우리가 자동화시킨 그러한 그 직무 체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를 기반, 아까 말씀드린 에스코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화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세부 기술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를 개발을 해나가야 할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봐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빠른 속도 변화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도록 속도,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체계와 반드시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체계들도 이미 잘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양한 분석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결과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책 의사결정 지원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활용성을 강화 측면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현재까지 고민된 내용, 이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주요 체계를 다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직무와 스킬들을 이제 한데 모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최근에 그 체계에 없는 용어들 아니면 새로 발생된 용어들 그리고 어떻게 그 용어들에 많이 자주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하나의 가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 수준 등에 대해서 각각 정의 및 구분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직무 체계 및 기술 스택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채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을 매핑을 시켜서 1차적인 초안을 구성을 합니다. 이 초안은 델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다시 그 수정 보완된 체계를 기준으로 채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직무 스킬 간 관계성 그리고 관계 강도를 파악하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그 관계 강도나 관계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를 다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본 결과 이것들을 잘 서비스화 해야 한다. 활용성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장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즉 서비스 각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탐색 선정하고 채용 데이터 및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추가 활용해서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화하는 것입니다. 일례로는 뭐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기술 수요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떤 직무에서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네트워크 강도 분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연계를 시키게 되면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 경로를 설정하고 그 경력 경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개인 맞춤화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안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희 주제에 좀 맞게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체계 개발과 연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봤을 때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재 수급 전망 반복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예측력을 강화시켜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실태조사를 개선하는 겁니다. 기존의 실태조사를 변형시키거나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인재 양성에 어울리는 최적화된 그러한 새로운 실태조사를 신설하거나 해서 기존의 이제 집계 중복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같이 이런 결과들에 방향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련 실태조사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사업들을 성과 관리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 체계를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향후 과제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플랫폼 내에 다양한 정보들을 적재를 하고 이것들을 누적시키고 이것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측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양한 통계 자료와 정책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프트웨어 직무와 스킬 체계의 개발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서의 새 발표를 이제 완료를 하고요.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션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저기 55회 스프릿 포럼 제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학연에 계시는 전문가들 한 분씩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간단히 드리고 이제 질문 형식으로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 첫 번째부터 소개드리면은 카카오의 공동체 인사지원팀의 조인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 모두의 연구소에 AI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아이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님으로 계시는 이지석 교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정책인재 연구팀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진혜승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대학의 어떤 혁신과 변화의 사례, 그리고 AI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계에서 이제 LG AI 연구원 사례를 이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보성 박사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직무 스킬 체계 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제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다 들으시고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조인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혹은 이지석 교장님께서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진혜승 책임께서는 이제 정책 연구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우리 이 발표들을 듣고 어떤 이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희 이사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의 조인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학계와 또 산업계 그리고 또 이런 직무 역량 스킬까지 좀 발표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 들었었던 감정은 되게 고무적이다. 네. 사실 전 되게 오랫동안 사실 IT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외부 이제 컨설팅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카카오에서 공동체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파트를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인재들을 기업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준으로 스킬을 업시킨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훌륭하신 분들을 경력자 채용을 하고서도 6개월 정도는 내부에서 또 교육을 하여야만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변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변화가 너무 빠른데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진짜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정책연구소에서도 100만 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기업에서도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내적으로 고민도 많고 또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많이 좀 배우기도 하고, 이게 좀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에도 되게 도움이 될 만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인희 이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지석 교장님, 교육 현장에서 일단 경험들 이렇게 좀 접목해서 오늘 발표 내용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두연구소 이지석입니다. 모두연구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카카오는 다 아시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모두연구소는 2015년부터 하고 싶은 연구를 여기 모여서 하자. 회사에서 잘 못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모인 곳이었고, 알파고가 2016년이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먼저 하다 보니까 AI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같이 노는 그런 커뮤니티이면서도 또 그러면 AI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서 아이펠이라는 학교 세워서 그 학교를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오늘 잘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배운 느낌이고요.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수요자보다 공급자 입장 쪽에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이 공급자 입장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시스템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상위에 잘하는 학생들 쪽으로 많이 맞춰져 가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저렇게 잘 된 케이스도 있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표준분포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학생들 중에 잘 된 학생들도 있지만 애매한 다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애매한 다수들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했다라고 하고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를 볼 때 70만, 80만이 그렇게 애매한 다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냥 뭐 좋은 결과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고 해외 취업도 있고 이런 특수한 결과들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모두의 연구소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좀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친구들이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입은 갈 곳이 없고 다들 경력 위주의 사람들 위주 많이 뽑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요새 세대들에 대한 특성도 있기도 하고,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육이 국비 교육이 K 디지털 트레이닝 계속 예산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을 유보하고 교육만 돌아도 충분히 지금 본인의 뭔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100만을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취업을 장려할까 저해할까도 한번 고민을 해볼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에서 우리 오늘 아까 발표 때 이제 윤보성 박사와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 진해승 책임님은 이제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학계라든지 산업계의 사례를 듣고 좀 어떤 정리가 되는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그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아까 윤보성 박사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인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재고 어떻게 길러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발표에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학교랑 그 산업계를 봤을 때 이제 많은 변화가 기존과는 다르게 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변환이 있으면서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기술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계에서도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이제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아까 기업이나 이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정책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좀 특이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보성 박사가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8월 22일 날 국정과제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좀 새롭고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는 그 대학 규제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은 스탠포드나 MIT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과가 몇백 명 있는데 서울대는 70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디지털 인재들을 위해서 규제를 이제 그 인원수를 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이제 그 교육 인원수를 확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는 빅데이터나 그런 이제 신기술 관련한 대학원을 새로 만들려고 해서 대학 쪽에서도 이제 물론 인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 재직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융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아까도 X 디지털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융합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도메인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시켜서 물론 그 대기업에서는 직접 디지털 전환 전문가 아까 LG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교육을 해서 디지털 전환 전문가를 이제 배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가장 문제가 산업이 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 배출되는 인원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좀 굉장히 좀 개혁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라보는 관점들이 어쨌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 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진혜승 책임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미스매치 부분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갭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바라는 인재의 어떤 바람직한 상과 이제 공급될 때의 그 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직무라든지 자질적인 그런 갭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미스매치도 있을 텐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이제 이 현장에서의 어떤 실태, 그런 미스매치나 수급 간의 격차에 대한 실태를 이제 체감하거나 실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석 교장님께서 이게 실제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굉장히 확 늘렸던 시점이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 시작했던 2020년 7월, 8월, 그 다음 2021년 초반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IPL 과정을 2020년 7월에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거의 없었고, 또 저희가 6개월 840시간 정도 심화 과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기간의 과정이 별로 없었고, AI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자 교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모집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지금 아마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 간담회를 저번 주에도 이제 국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교육이 너무 많아요 였어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이 순차적으로 많아지면 괜찮은데 굉장히 한 번에 확 많아지면은 이 교육의 밀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뭐 조그만 튀김기에 뭘 확 넣으면은 튀김기 온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국비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쉽게 말하는 저희 안 좋아하는 단어 학원 출신 이런 단어 있죠. 더더욱 그런 출신들은 수준이 안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고리들이 잘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교육은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교육을 할 때 주로 했던 멘트들이 모집을 할 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전문가로 거듭나 보세요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2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정말 많이 보실 화면들이 비전공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전공자 레벨에서 하던 교육들이 지금은 다 이제 비전공자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교육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인데, 모집하는 입장, 그러니까 채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공자 뽑고 싶으시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갭이 생겨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던 교육 과정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단계가 내려와 있기도 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도 예전 졸업생보다 지금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레벨이 조금은 낮아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공급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의 성장통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기업이랑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다음 질문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질적 재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이제 수요 기업으로서의 카카오도 인력 양성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문제점들을 겪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 발표 LG AI 연구원 사례처럼 결국에는 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수요 공급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이런 데서 이제 기업이 전사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안들,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처럼 이제 카카오도 그런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고민들이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전통이 아주 길지는 않잖아요. 네. 거의 스타트업처럼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 사실 평균 연령도 30대 초반입니다. 임직원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고민은 오히려 조금 더 전통적인 기업에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 아마 뭐 리스킬링이다, 업스킬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냐면 한 5년 전만 해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신기술이야 라고 했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너무 노말이 됐어요. 너무 이렇게 퍼져 있고 다 실생활에 녹아져 있는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어떤 그런 라이프 사이클 기반의 어떤 기술들, 그때도 정말 기반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거 다 레거시, 완전 레거시 옛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한 10년 전에 한창 개발자로 일하시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그래서 리스킬이 필요하고 업스킬이 필요한, 그분들이 재직 중이신 그런 분들의 스킬의 향상 또는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통 기업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채용도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스매치에는 양적인 미스매치도 있지만 사실은 질적인 미스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뭔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AI 전문 인력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엔 사실 시장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경력도 필요하고요. 앞서 LG에서 그런 고민으로 시작하여서 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만든 것처럼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결정하기 시작한 것도 시장 내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기업에서의 고민이라고 하면 그런 질적인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력들이 수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내부 임직원분들 에서 조금 기술이 이제 노후화가 되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어떤 리스킬링이나 업스킬링 이런 부분들의 고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카카오도 조만간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그 오늘 포럼의 주제가 이제 100만 인재 양성을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어서 사실 보면 이제 너무 양적인 그 숫자에 우리가 눈이 가게 마련인데 사실은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공급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수요의 입장에서 이제 질적인 어떤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공급이 많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 교육의 학생들의 질적 저하의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100만 인재 양성이 실질적으로 그 인력이 보다 이 시너지를 내는 어떤 효과를,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어떤 미래의 주역들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교육을 담당하시면서 이게 질적 미스매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이지숙 교장님. 네.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질적 미스매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의 레벨 차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러면은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탑 프라이어티 학생들을 바라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취업한 학생들 보면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바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석박사의 학문 위주의 뎁스가 있는 분, 거기다 이제 도메인을 좀 알면 제일 베스트인 분들을 바라는데 스타트업은 자체 개발해 나가면서도 계속 피벗이 있고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사용해가고 하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AI 자체의 모델을 계속해서 소타 모델로 만들어가는 연구자가 있고 그 AI가 있는 다양한 많은 모델들, 지금 너무 많은 모델들이 잘 나와 있죠. 그걸 잘 적용해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건 아닌데 대기업은 조금 더 좋은 모델들을 스타트업들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에 있는 걸 빨리 해서 제품화하는 쪽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은 모델들을 많이 달아보고 이 모델들로 제품화를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해보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는 계속 이루어지는 게 요새 또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연봉 인상 이슈랑도 많이 겹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는 저희도 채용의 입장이기도 한데 채용해 보면 이 스펙을 이 연봉이라는 물음표가 딱 뜨거든요. 요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내 주위에서 내 동기나 이런 친구들이 어디 되게 좋은 연봉을 받고 누군가 갔대 하면은 그 친구가 표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비슷하긴 받아야지. 근데 사실 굉장히 지금 개발자 기업들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시작 연봉은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연봉을 받을 때까지 나는 취업을 유보할래. 다른 교육을 더 들어볼까? 이게 좀 악순환이 되어 있는 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조인희 이사님 그 말씀 중에 사실은 이게 그 기술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질적 미스매치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리스킬링이라든지 업스킬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연구 주제로서의 어떤 이 질적 미스매치 문제의 해결은 이제 되게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윤보성 박사와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좀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할 말씀 해주시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100만 인재라는 게 너무 숫자로만 이제 좀 포커스된 게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뭐 정부나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 숫자보다도 이제 질적으로 어떻게 양성을 할 건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양성이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부각된 게 한 2, 3년 전부터 뭐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도 하지만 이제 뭐 월급 굉장히 올려가지고 또 문제되고 뭐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100만 인재 뭐 숫자로만 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숫자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질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도 이제 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예산을 집행할 때나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나 그리고 국회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스매치에서 뭐 질이 이제 수준 문제도 있지만 아까 뭐 어떤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면 레가시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시 리스킬, 업스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윤보성 박사가 얘기한 저희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과제에서도 사실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그 스킬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예전에 실태조사 같으면 이제 그걸 일일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채용 정보를 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떤 그 스킬을 필요로 하느냐 그걸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실태조사 같아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못할 텐데 저희는 이제 세세한 뭐 프로그램 기술부터 시작해서 분야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무도 다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도 이제 좀 분석을 해서 뭐 교육을 하시는 분이나 뭐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굉장히 좀 그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뭐 그 사회자님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디스커버리 랩이라는 부분이 사실 대기업에서 뭐 초중등 교육 지원한다 할 때는 약간 이제 보여주기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중등에서 애들이 이제 무조건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 그러면 코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론적인 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질적인 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요새 이제 계속 긍정적인 면이 나올 것 같은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놓고 사실은 산업계, 뭐 학계, 연구계에 아주 짧고 압축적인 간단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민간 주도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정부가 혹은 기업이 이제 좀 더 집중하고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좀 질적으로 향상된 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조인니 이사님이나 이지석 이사님께서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인력 양성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좀 이 선택과 이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임직원한테 한다던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뭐 진행을 한다던가 뭐 대학생이라던가 또는 초등생 뭐 이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직접 나가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직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뭐 멘토링을 통해서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업 업무를 하면서 뭐 임직원들 교육까지 다 전담하면서 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교육 전문가분들, 이런 기술 교육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여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항상 고민스러운 거는 별로 기술 교육 전문가 분들이 그런 산업체 오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고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면 되게 유사하신 분들이 또 같이 또 교육을 하고 계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양적으로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인력들을 되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배출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교사들 그리고 또 산업계 뭐 강사들 뭐 겸임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의 양성에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AI LG 사례를 보면서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했었던 딱 포인트가 20명이나 되는 교수진들이셨고 1대1로 강의를 해주신다라는 포인트였어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해라 라고 아무도 어떤 경영진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정도의 에포트를 쏟겠다라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질적인 아까 미스매치 말씀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고급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을 육성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그런 교사님들도 양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좀 잘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국가기관에서 좀 관리가 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로 어떤 전문가를 찾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좀 제공을 해주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사실 저희들은 그런 기술 전문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 또 기술을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플랫폼의 역할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그 조인희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초중등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 산업계 전반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전문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로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교육 전문가는까지 뭐 확대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디지털 배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교육 이력에 대한 관리,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도 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조금 이제 확대되면 그것이 이제 교육 소프트웨어, AI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신기술의 전문 교육가로서의 네트워크도 이제 충분히 이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문제를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석 교장님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택과 집중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어딘가에 집중해서 굉장히 퀄리티를 높인다로 조금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100만이라는 숫자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징적으로 물론 이 숫자를 보면 다들 이걸 어떻게 이런 반응 좀 많이 보이시지만 뭐 한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단계를 짚어나갈 거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아까 제가 경기대 교수님의 그 슬라이드 보면서 공감했던 게 아까 동영상 보이셨잖아요. 체대 친구, 뭐 다양한 친구.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이제 전부 다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에브리웨어, AI 에브리웨어가 될 건데 그럼 최소한 이런 게 있고 내가 이런 걸 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과 집중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정말 퀄리티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AI 쪽으로 보자고 하면 굉장히 깊은 뎁스는 AI 교육대학원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LG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메인을 모르면 사실 좀 반쪽처럼 되거든요. 들어와서 도메인 익힐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럼 저는 오히려 우리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빠져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업 쪽에 아까 리스킬이었지만 기업이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아?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대기업이나 굉장히 거대 기업들은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수많은 기업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HR, 뭐 리더십, 뭐 이런 교육들에 많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낮아요. 이 사용이 낮은 이유는 물론 내용도 약간 옛날 내용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교육을 또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교육 개념에서 회사는 학습 개념으로 바꿔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성장이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성장 욕구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뒀으니까 너 가서 이 교육 들어, 리더십 교육 들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골라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듣고 싶은 걸 들어. 그러고 나면은 너의 성장이 우리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이게 또 한 가지 좋은 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52시간 제한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보내면 그 52시간에서 빠져야 되는데
학습을 제공해주면 수업 끝나고 들어도 되고 주말에 들어도 돼. 너도 한 달 동안 이만큼 듣고 싶은 만큼 들어 신청해서 라고 하면은 그게 복지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빠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5년 지나면 없다 그랬는데 AI 분야는 1년 지나면 옛날 게 돼버려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쪽도 옛날에 뭐 앱 개발, 웹 개발 막 했지만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뭐 플러터, 코틀린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봤을 때 좋은 툴들이 이제는 이제 싸제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AI 대학원 그 자료 보다가 앨리스가 옆에 쭉 들어가 있어서 앨리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툴들은 처음부터 다시 막 바퀴를 만들 필요 없이 그런 툴들 그냥 사용에다가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기업들한테는 정부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복지 차원에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해지면 좀 더 뾰족한 도메인 플러스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진 인재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산업계의 다양한 그룹의 어떤 형태의 기업들, 뭐 단순히는 중소기업, 대중소로 기업 형태가 나뉘고, 사실 또 그에 맞는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또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은 아까 이제 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소프트웨어 영역이나 AI 교육이라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신기술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제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로서 이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해승 책임께서도 이게 정책 부분에서 어떤 연구들을 좀 이제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에서 어떤 연구들을 좀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좀 전에 이제 조희님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교과서 문제는 굉장히 좀 그 산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8월 달에 그 발표한 대책에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시행할 것인지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서 이제 수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뭐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정책, 그 교육 정책 평가 지표와 평가 체계를 좀 만드는 것도 저희 연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스프릿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산학연 각 발표 하나씩, 그리고 이제 패널 토론 한 번씩 모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2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20분 동안 사실은 이제 발표자분들께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을 테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못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 테고, 저희 뭐 토론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다 다양한 이제 이 분야와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40분간의 패널 토론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어서 이제 2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22년 하반기 이제 7, 8, 9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 이제 스프릿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반기 3번째 포럼으로서
이제 2시간 동안 자리를 주신 이제 청중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도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문제를 지금보다 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